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8월의 첫 거래일 간밤에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살펴보니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의 관심사가 인플레이션에서 경기 침체로 넘어온 가운데 지난밤에 10년물 국채금리가 2년물 금리를 밑도는 금리 역전 현상이 또 4주째 이어지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2.6% 수준까지 하락했다는 점 짚어드립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어떤 작전을 좀 펼쳐야 8월 이후의 시장에 대해서도 대응을 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도 그 힌트 작전 속에 녹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뉴욕 증시와 더불어서 코인 시황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돼서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우리 암호화폐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모두 일제히 하락 마감하면서 우리 시장도 오늘 오전부터 다시 약세장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이번 주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글로벌 거시 일정들도 우리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이 되면서 현재 전반적으로 횡보장 혹은 보합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한편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실질 수익률 하락세를 보이면서 대려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이 선호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암호화폐에는 좋은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마켓캡 전일 대비 2.46% 하락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켓캡은 1조 달러 이상에서 굉장히 견고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전일 대비 2% 가까이 소폭 하락 전환됐지만 전주 같은 시간 대비는 여전히 5%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현재 22,000달러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과 관련해 여전히 다양한 지표들로 이 가격을 예상하는 전문가들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의 하락장이 끝나지 않고 바닷가가 오지 않았다며 더 큰 하락을 예견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는데요. 8월 되고 나서는 지난 2주 동안 보여줬던 이 비트코인의 강세장으로 연말까지는 그나마 좀 상승 랠리를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우리 시장에는 더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이 크립토 콘트 기고가인 타나스타2 같은 경우도 본격적인 비트코인의 강세장 연출이 언제 시작될 수 있을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미 바닥은 나왔다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지난달에 보여줬던 비트코인의 17,000달러가 이 비트코인이 가져갈 수 있는 이 최저치의 가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MBRB 같은 지수들을 살펴봤을 때 이미 바닥가가 나와줬고 이 앞으로는 강세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다음 주요 저항 구간으로는 27,000달러에서 3만 달러 사이를 예견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27,000달러를 무사히 돌파를 해준다면은 더 큰 완만한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나스닥과 S&P 지수와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이기 때문에 미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만 해주지 않는다면은 우리 시장은 연말까지는 완만한 상승 랠리를 보여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런 한편 비트코인의 채굴자들이 5월, 6월 동안 팔아치웠던 비트코인의 매도 물량이 이제 오는 8월과 9월이면 어느 정도는 진정 국면에 들어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의 해시 리본 카피출레이션이 마무리가 된다는 뜻인데요. 5월, 6월에 있었던 비트코인의 큰 폭의 하락장, 이 비트코인 마이너들이 이 매도를 하면서 우리 시장에 큰 타격을 입혔었죠. 이 해당 매물대도 오는 8월과 9월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2.68% 하락했지만 전주 대비는 10%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여전히 좋은 가격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1,700불 이상까지 올라갔던 이더리움 현재는 1,600불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다양한 이 업계
인사들의 의견이 엇갈리고는 있습니다. 우선 라울팔 같은 경우는 이 헤지 펀드 이더리움의 콜옵션 매수가 급증하면서 최대 2,300달러까지도 가격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9월에 있을 머지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은 어느 정도는 확실시가 되고 있는 현재 분위기죠. 뿐만 아니라 통화 공급 지표인 글로벌 M2가 개선되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도 함께 호전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모두가 이더리움의 이번 상승세에 들어온다면은 1,800달러를 상방 돌파하고 2,300달러까지도 단기간 내로 돌파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긍정적인 가격치를 내놨고요. 그런 한편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이더리움의 확장성이 개선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 기술적인 결함들이 몇 가지가 있죠. 이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고 또 네트워크 처리 속도 능력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이 솔라나와 같은 후발주자들의 투자자들은 더 큰 기대를 가져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 면에서도 새로 나온 프로젝트들보다는 조금 더 더딘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러한 부분이 꼭 개선이 되어져야만 이 후발주자들에게 밀리지 않고 이더리움의 지위를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3위 코인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더와 USDC 큰 변동성 없이 가격 1불이고요. 5위의 바이낸스 코인 전일 대비 0.04% 소폭 상승해주면서 현재 가격은 282불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플 전일 대비 1% 하락했지만 전주 대비는 10%가 넘는 상승세 보여주면서 현재 0.3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우선 리플 같은 경우는 0.4달러를 저항에 돌파 실패해주면서 더 큰 가격 상승폭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리플 프로젝트 안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파트너사들과의 새로운 파트너십 체결 그리고 이 토론토에 현재 새로운 리플의 본사를 추진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리플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도를 점점 더 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최근에 리플을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죠. 존 디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형 토큰이다라고 발언을 한 마이클 세일러의 이 주장에 전면적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SEC와 함께 증권형 토큰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죠. 근데 업계 인사인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은 증권이다라고 말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오류가 있다라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토큰들도 정확한 증권성 판단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7위의 바이낸스 USD 큰 변동성 없이 가격 99센트고요. 8위의 카르다노가 전일 대비 1.3% 하락 전환되면서 현재 가격은 0.5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9위의 솔라나가 전일 대비 2.34% 하락 전환됐지만 전주 대비는 10%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면서 현재 가격 41불에 거래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0위에 있는 도지코인 전일 대비 0.27% 상승, 또 전주 대비도 6% 넘는 상승세 보여주면서 0.06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특징주로도 새로운 코인 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특징주에 많이 나오는 이 밈코인이죠. 도지코인과 시바이누를 이 뒤를 잇는 이 대표적인 밈코인인 플로키 코인입니다. 어제 머스크가 조용하나 싶었더니 다시 트위터를 한번 날리면서 이 해당 코인의 가격 폭등이 일어났습니다. 한동안 조용히 좀 지내나 싶었는데 도지 디자이너가 올린 이 도지 디자이너의 아들 사진에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플로키 픽 투머로우라고 댓글을 달면서 이 플로키 코인의 가격이 20% 가까이 급등을 한 건데요. 사실 머스크의 이런 트위터로 인한 가격 펌프가 작년까지는 굉장히 자주 나와졌지만 올해 암호화폐 하락장이 시작되고는 좀 찾아보기 어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일론 머스크의 트윗 하나로 가격 펌프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뉴투데이는 여전히 이 머스크의 파워가 우리 시장에 지배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플로키 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200위권 밖에 있는 밈코인으로 변동성이 극심하기 때문에 투자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업계 소식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암호화폐 펀드에 8천만 달러 이상이 순유입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지속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많은 자본들이 빠져나가기만 했었죠. 하지만 지난 한 주 동안 다시 8,100만 달러가 순유입이 되면서 올 하반기를 놓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비트코인에만 8,400만 달러, 그리고 이더리움 에는 110만 달러가 순유입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한동안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에 베팅을 하는 이 숏 ETF 펀드에 지속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다가 드디어 6주 만에 260만 달러가 유출이 되면서 비트코인 숏 펀드 자금 유입세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 외에도 솔라나 그리고 라이트코인과 같은 대형 메이저 프로젝트에 펀드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이 암호화폐 시장을 대표하는 거래소 중에 한 곳이죠. 이 코인베이스의 CEO가 이 알트코인을 상장하는 프로세스와 관련한 이 코인베이스만의 엄격한 기준을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 거래소에 코인이 상장될 때마다 해당 코인의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거래소 상장발 가격 폭등이다라는 말도 우리 업계는 분분하죠. 그 와중에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세 자릿수 이상의 상승폭을 보여줄 정도로 굉장히 저력이 강력한 이 암호화폐 거래소로 현재 우리 시장에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 거래소의 이 상장과 관련해서는 이 규제 당국에서도 지속적인 이 압박을 가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CEO가 알트코인이 코인베이스에 상장되려면은 코인이 미등록 증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장 첫 번째로 테스트한다라고 하고요. 만약 해당 코인이 미등록 증권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상장을 절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암호화폐 사이버 보안도 살펴보고 또 스마트 컨트랙에 결함이 있거나 또 조작 가능성, 또 범죄 연루 가능성 등을 확인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진행이 되는 코인베이스의 새로운 신규 코인이 두 종류가 상장이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슈퍼레어, RARE 티커명을 가지고 있는 레어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13%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T푸드, 톤인데요. 톤 같은 경우도 전일 대비 3%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지만 이전과 같은 폭등 장세는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NFT와 관련된 소식들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까지 굉장히 큰 열풍을 몰고 왔던 NFT. 올해 들어서는 굉장히 주춤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블록체인 또 크립토 윈터의 이 시장에 좀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NFT 시장도 한풀 꺾인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서치에 따르면 이번 테라 사태 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섹터가 바로 게임파이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된 NFT 프로젝트들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런 한편 이 가장 큰 NFT 거래소인 오픈시 같은 경우는 7월의 거래량을 5.28억 달러를 매출을 찍으면서 1월 고점 대비는 무려 89% 감소하는 모습 보여줬다고 합니다. 특히 솔라나와 폴리곤 그리고 아발란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NFT의 폭락세가 굉장히 도드라졌다고 하고요. 또 최근에 티파니앤코에서는 이 실물을 연계해서 이 크립토펑크를 디자인한 목걸이를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이 해당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같은 경우는 32더리움으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현재 달러로 계산했을 때는 5만 달러가 넘는 굉장히 고가의 목걸이입니다. 아무나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해당 NFT를 보유하고 있는 자들만 구매할 수 있고 8월 5일부터 이 판매가 출시된다고 하고요. 최소 30개의 보석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활용해서 제작된다고 하고 1인당 최대 3개까지만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월가 트레이더 버니의 미국 주식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시카고 현재 계시는 버니 씨와 함께 이 뉴욕 증시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발표가 된 애플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주신다고 합니다. 관련돼서 애플을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은 언젠지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So over the course of the last 11 years, Apple has been, and even longer than that, in terms of its relationship to the stock market, it's been one of the best stocks to own. So let's now take a look. I don't think there's anything new to Apple relative to what's gone on before. So I don't think there's a big change. I don't think there's anything new. There may be a new product coming out, but sometimes we don't know that until September, October, when they release all their new product information. But let's just look at Apple as a whole and identify what we think of that. So now what I'm looking at here is as Apple stock, just generally speaking, we've got momentum on top, and we can see that Apple has just taken out its late September, early October lows. It did so with a new low, but we have positive momentum divergences here. We still have negative momentum, okay? And we can see for most of this year that negative momentum has occurred. We'd like it to get back above zero so we can get that positive momentum like we saw for most of last year. When we look at Apple and compare it to their computer hardware sector, and that ETF that represents computer hardware, where Apple is a big component of that, what we want to look at is, just generally speaking, here's the computer hardware sector as a whole. So similar performance, generally speaking, that Apple had. But it didn't quite make a new low. And when we compare Apple to that consumer hardware sector, we can see that positive divergence where Apple is outperforming the computer hardware sector. We can also see that Apple's outperforming the S&P 500 as a whole. And then when we look at the computer hardware sector, that's also starting to outperform the S&P 500. It's hard to say, but you know, we're looking at it really narrowly, but I think it's starting to outperform a little bit. So we want to think about now, if we're going to buy a market leader, and Apple stays to be a market leader, which there's no reason to believe it won't, what's happened to the stock market after we've gone down for two significant quarters in a row, gone down significantly for 2 quarters in a row? And we can see that during these periods, the orange bars represent 1 quarter out, the gray bars represent 6 months out, and the yellow bars represent 1 year out. We can see, typically speaking, that we've had really nice performance more often than not 6 months out and a year out, as opposed to 1 quarter out. But 1 quarter out has not been bad. So we've averaged 8.5% 1 quarter out, averaged 21.5% 6 months out, and averaged 31.5% 1 year out. So if we can get a bounce back in stocks, and I do believe stocks are probably going to have a good fourth quarter of this year and a decent second half of this year, that Apple may be one of those stocks that we can purchase at this stage in the game right here. We want to be able to look for higher momentum. Now we want to think about also, we just had a interest rate hike in June, and we had that interest rate hike right in front of a big option expiration, where we had a significant, in fact, the most significant put ownership of options that we've had all year long. So we had a put-call ratio on a 5-day basis that was the highest of this year, right on the tail of a Fed rate hike, a 75 basis point rate hike. And then we go back and we look at July 1st to 15th, typically has been a very positive time for the stock market. Not necessarily all summer, but July 1st to 15th. Now, if we couple that with all of those shorts that got generated, what we really have is a really positive setup for the first 15 days of July. And what we've seen right now is the NASDAQ has been up 8 weeks in a row.
we haven't had the NASDAQ up 8 weeks in a row since 2020. So that's a positive. But we have to realize that this is a really positive setup right here. And what we need to see is not an erosion back down for the balance of the summer. This reflects right here how strong July is as a market indicate, as a month in the market. And what we can see, the past 10 years has been really good. Midterm cycle years are really good, midterm election years. And this is where we can see the midterm election year, the gray bar, how significant that has been in the fourth quarter of this year. So now what we also want to think about now, seasonality-wise, how has Apple performed? Well, Apple always releases their big conference at the end of September, early October. They bring a lot of new products out. Well, you can't necessarily buy it right in front of that, but what we've seen over the last 10 years is that July and August have been the months where Apple outperforms the market as a whole better than any other month. And that's probably because people are starting to accumulate Apple stock in anticipation of some positive release that comes in that conference in late September, early October. You can't necessarily buy it right in front. The market's already kind of got that in its mind. So if we want to think about Apple outperforming, this is a period where it's done really well, generally speaking. And if we look at Apple, okay, over the last, say, 4 years, we can see how we're underperforming this year, but how we've done before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We've typically tended to do positively. And then when we go back and we look at it over that whole 10-year window, and we can see where we are this year, okay, all but basically 1 year, Apple's had a positive return. There's another year where it's down slightly. But Apple's had a positive return, and the bias is not negative during that second half of the year. So I think what we want to think about is, if we believe the market's going to go up, and we have a market leader that has a good setup going forward, this could be an interesting time to own Apple stock. 네, 오늘은 애플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버니의 미국 주식 시간 놓쳐서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서울경제TV 유튜브에 다시 보기 서비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까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보다 자세한 이슈 분석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채워주실 분 소개를 좀 드릴 텐데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 전화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늘 매매 시그널 통해서만 전화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이슈 분석을 함께 해주신다고요.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FOMC 정례회의 결과 이후에 이제 우리 시장의 좀 초점은 한국은행으로 몰린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번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0.25%포인트를 올리는 베이비 스텝을 밟겠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좀 했다고 하는데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이론은 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언제쯤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가능할까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현재 빅스텝과 관련된 부분들이 현재 연준으로부터 연일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다 보니까 연준을 비롯해서 각 주체에서는 마찬가지로 물가 잡기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처럼 이제 지난 7월에 FOMC 회의에서도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 깊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할 때는 통상 25bp를 올리는 것이 이제 약간 이제 뭐 연례 행사 같이 이렇게 올려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이 굉장히 높을 경우, 특히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버블 경제에 대해서 우려감이 나타날 경우 연준이 취하는 행보는 보통 50bp를 통해서 시장에 강한 충격을 주는 효과를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이제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쇼크를 주고 그 자극을 통해서 경기에 대한 과도한 과속을 방지하는 부분들이 연준에서의 역할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75bp까지 지금 연속해서 두 차례 인상을 했다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물가에 대한 압박을 상당히 느끼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7월 이번 이제 오늘 발표가 돼서 이제 7월 소비자 물가 소비자 동향 지수가 또 마찬가지로 또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소비자 물가가 또 이제 발표가 됐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기사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했을 때 6.3% 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23년 8개월 만에 또 최고 수준을 또 갱신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이제 우리가 IMF 시절에 굉장히 어려웠던 그 시기로 지금 회귀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 말씀은 이제 어떻게 보면 경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을 한 번 더 강조드릴 것 같고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하면은 지난 6월 대비했을 때 6월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6% 가량 이제 소비자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들, 즉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미 정점을 지나가고 있다. 특히 각국에서는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잡힐 것이다. 이런 부분들의 언급이 굉장히 많았었죠. 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각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그플레이션과 그리고 에너지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의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국내 이제 많은 생산업체들,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이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제 최근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언급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예상 대비 상회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안도감을 좀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때문에 이제 종목에 대한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에서는 여전히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에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조금 하향 조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조금 더 지나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7월에도 이제 지금 굉장히 큰 타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농산물 그리고 수산물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제 에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렇게 에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했을 때 지난 6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축산품이 거의 이제 10% 가량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육개주들 관련된 부분들 이슈들이 좀 많이 올랐고요. 더불어서 공업 제품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석유류가 또 전년 대비해서 35%가량 상승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요즘 이제 기름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부분들, 특히 이런 시장들에서 당장 체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현재 증시에서는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언급을 할 수밖에 없고, 이처럼 이제 한국은행 측에서도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제 금리 인상을 한번 진행할 때마다 실질적인 GDP 성장률이 또 이제 감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인플레이션만을 가지고 지적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잘못된 현상도 많이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계속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시장의 관심사는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경기 침체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면서 속보하단이 좀 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3% 오르면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와중에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지난번에 단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쪽을 좀 살펴보면 역시나 성장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대표적인 종목이죠.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회복이 가능할지 전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연일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런 성장주들에게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의견 어떠십니까? 보통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경기가 이제 성장을 한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오히려 성장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다 보니까 성장을 또 둔화하는 역할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웠을 때 가장 타격이 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성장주들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의 조정이 굉장히 크게 받습니다. 이제 성장주의 유일한 매력은 잠재적 성장 그리고 이제 장기적 성장에 대한 지향성 그리고 이제 방향에 비교했을 때 속도의 차이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올 이제 연초에 이제 인플레이션 사태들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서 성장주들이 타격이 계속 연이어서 나타났었죠. 특히 이제 연초 이후부터 성장주들, 기술주들 중심으로서의 매도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고, 반면에 이제 생필품주들은 오히려 에그플레이션 효과로 이제 부양 효과를 좀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매도 물량이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증시에서는 마찬가지로 하방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기술주들, 특히 이제 통신주들, 그리고 이제 통신 판매 관련된 부분들에서 또 이제 온라인 쇼핑몰 관련된 종목들이 좀 굉장히 많이 이슈가 크고 있는데, 특히 이제 메타가 최근에 실적을 발표했죠. 최근에 이제 메타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은, 이제 광고 산업, 광고 이제 업종 매출 관련된 부분에 불황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매출이 이제 36%가량 감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을 비롯해서 이제 물가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실질적인 미국 내 소비자들의 구매력, 그러니까 실제 이제 소비력 자체가 굉장히 많이 후퇴하고 있다는 점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GDP의 3분의 2가량이 실질적으로 이제 소비로 인해서, 이제 개인 소비와 지출로 인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구조다 보니까, GDP 전망을 계속 이제 감퇴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시장에 놔두는 돈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비슷한 이슈가 있었죠.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이슈가 계속 나타나면서 추락을 하게 되는 원인도 결국은 우리가 이제 소비 시장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구조조정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건전한 소비를 본다라기보다는 그 전까지는 양적 완화, 즉 이제 연준을 비롯해서 각국에서는 코로나 지원금이라는 명목하에 굉장히 많은 양적 완화를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생활자금에 대한 부분들에서 회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점들이 가장 큰 약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좀 이슈를 보시면은 지난 7월에 이제 또 미국의 7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또 95.7% 이렇게 또 발생을 하다 보니까 100포인트 이하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은 사실상 계속 꾸준하게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불황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소비자들이 체감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 지수는 이제 작년 6월부터 해서 꾸준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들을 비롯했을 때는 작년 연초 대비했을 때 현재 시장 그리고 증시의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잠깐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을 소개를 하면서 연준에서의 빅스텝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에서의 이런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들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조금 연계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연간 GDP를 계속 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에서는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오기 어렵고 구조조정이 나타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 실업률이 또 단기적으로 또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신규 채용에 대해서 좀 보류를 하고 있는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발표를 하다 보니까 주가에도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7월 소비자 동향과 같이 연계해서 보였을 때는 가장 문제는 인플레이션도 문제지만은 이제는 경기 둔화를 넘어서 침체로 넘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문에 이제 최근 이제 5거래일 내에서 이제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다시 또 매수세가 또 들어오는 부분들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종목이 또 이제 두 종목이다 보니까 좀 공격적으로 이제 비중을 높이시려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다만 이제 여전히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공격적으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 연준의 금리 인상 동향을 좀 이렇게 살펴보는데 좀 길라잡이를 볼 수 있는 패드워치 같은 경우에도 연내 이제 금리 인상을 3포인트까지 또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연준이 이제 금리를 3%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은 국내도 마찬가지로 3.25에서 5%까지는 상승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빅테크 기업을 섣불리 들어가기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성장주죠.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누어 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국제 유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계 최대 석유 소비국이죠. 중국에서 제조업이 부진하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 간밤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주에 오펙 플러스 회의도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름값 하락, 연말 기대가 좀 가능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우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지수들이 최근에 하락한 부분들이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연초 이후에 이제 중국은 오히려 경기 부양, 즉 이제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서 이제 양적 완화를 강행을 했었죠. 이제 각국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긴축을 하는 반면에 오히려 양적 완화를 가다 보니까 시장에 이제 놔두는 돈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촉발된 부분들이 좀 영향이 있고요. 다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러시아의 원자재 수출을 이제 중국이 굉장히 하다 보니까 사실상 원자재 수출의 통로가 중국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물가에 대한 타격을 좀 덜 받은 게 아닐까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러니한 점은 이제 중국은 오히려 이러한 시점에서 경기의 좀 안정화 그리고 이제 경기 성장에 대한 부분들의 패권을 잡기보다는 반면 이제 체제 안정화를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어떤 당국의 보건 당국 지침에 굉장히 강한 지침을 발행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 내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감들이 많이 형성이 됐었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이 뭐 차이신 지표라든가 이런 PMI 지표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영향을 주었기보다는 인플레이션 자체보다도 이제 실질적인 공장 가동 자체가 제한되면서 나타나는 어떤 불황들이 오히려 이슈들이 컸습니다. 이처럼 이제 이슈들이 큰 반면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올해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금리를 마찬가지로 규제를 했습니다. 이제 동결을 한 상황이지만은 특히 이제 외환 관련된 부분들, 환율 관련된 부분들에서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파월 의장이 마찬가지로 금리를 인플레이션에 맞추어서 더 추가적인 인상 혹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의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만약 위안화 가치를 이제 절하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마찬가지로 제조업 부분들이 또 다시 부진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에너지 가격에 대한 폭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많은 투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특히 이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중동 지역 순방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는 결과가 많았는데 사실 이제 사우디를 비롯해서 오펙 플러스에 해당하는 이제 회원국들한테 증산을 요구를 하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증산을 최대치로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증산이 어렵다는 점들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지난 2020년부터 19년도, 20년도부터 해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더불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기존에 이제 석유 에너지에 좀 친화적이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반대되는 정책, 즉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탄소 중립화 관련된 부분들 이슈를 많이 언급하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석유 회사들 같은 경우, 정유회사, 석유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체제 전환을 하기 위해서 비용을 다 들였는데 다시 이제 석유 제품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성이 확 높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중구를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엑슨모빌이라든가 이런 마찬가지로 미국에 있는 석유 회사들, 정유회사들 같은 경우도 타격이 좀 굉장히 큰 편이고요. 다만 이제 더 크게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여전히 이제 이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분들 주도권을 갖고 이제 좀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주체는 러시아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 에너지 가격을 전략 무기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굉장히 공포심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들의 가격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지금 이제 천연가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겨울철 난방 관련된 부분들에서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현재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 노르스트림 같은가 뭐 이런 어떤 가스 공급책을 계속 이제 조절하는 상황들이 사실상 유로존 입장에서 굉장히 큰 압박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CPI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제 가장 큰 원인이 이제 에너지 가격으로 좀 꼽혔다는 부분들 좀 보시면 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이란과 또 마찬가지로 반서방 연대를 좀 강화하게 되면서 천연가스 관련된 부분들 이슈들이 계속 꾸준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팔당선에서 계속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시장들이 이제 계속 단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선물 가격이나 이런 걸 추종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여전히 금리 인상이 진행될 경우에는 상승폭을 좀 어느 정도 제한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이제 이란과 러시아가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단기적으로 보시면서 접근하시기에는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기름값 하락 자체를 좀 유도하시면서 뭐 선물 상품을 투자하시거나 이렇게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런 유가 부분들에서의 안정 부분들이 현재 이제 각국의 정책별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보조금 개념으로 이렇게 많이 좀 접근이 되고 있는데 특히 각국에서도 지금 현재 재정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여전히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이다. 한 번 더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외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분석을 바탕으로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움 말씀 주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님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주들 흐름 위주로 분석을 좀 해주신다고요? 네, 일단 최근에 시장이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에서 수급이 도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대표적으로 그 IT 업종 같은 경우는 주가 변동성이 축소가 돼 있는 구간입니다. 즉 상방도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있고 그렇다고 크게 하락은 안 하는 구간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지수 같은 경우가 추가로 상승이 나타나기보다는 좀 버티는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지금 시가총액 상위주 내에서 업종별로 순환매가 나타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로 한 차례 순환매가 나타났었고, 방산, 신재생에너지 이런 군으로 계속 순환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 안에서 2분기 실적에 대한 반응들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이후에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낸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주 어제 같은 경우는 음식료 중에 롯데칠성 같은 경우 실적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기판과 관련된 종목 심택 같은 경우는 저번 주 금요일 실적 발표를 하고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한 게 어제장에 반영이 됐는데, 주가 같은 경우가 좀 조정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락을 한 건 아니지만은 시가, 고가 대비해서는 조정을 나타낸 음봉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지금 실적의 반응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좀 뚜렷하게 판단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적이 나오고 나서 주가 방향성대로 더 강화가 되는 점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리 실적이 나올 종목 같은 경우도 접근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좀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고 다음 분기라든지 다다음 분기, 즉 올해 하반기에 좀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주가 같은 경우가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의 종목을 접근하는 게 낫다는 판단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와 연결해서 오늘 종목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총 상위주들 종목 위주로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그럼 오늘 좀 몸집이 큰 종목일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종목은 삼성 SDI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SDI는 2분기 영업이익이 4,290억 원을 발표했습니다. 예상치 정도로 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지금 그 원통형 전지와 관련된 사업이 부각이 되면서 대표적으로 최근에 시가총액을 유지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군이 최근에 주가가 좋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유가가 4% 하락을 하면서 조정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은 신재생에너지가 좋으면 이와 관련해서 변압기기 같은 경우에 주가도 연이어서 좋은 경향이 있고요. 2분기 실적이 좋았던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강했습니다. 이러한 국면에 뒤이어서는 그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 군이 주가가 다음 단계에는 강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ESS 사업을 삼성 SDI가 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플러스로 좀 업종이 순환매가 도는 현상 안에서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면 장중에도 저가 이후에 한 2~3% 움직이는 구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주가가 상승할 때 굳이 추격 매수는 할 필요는 없겠고요. 가격 접근은 56만 7천 원대에 접근 가능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원통형 전지 같은 경우가 전동 공구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 3분기에 전동 공구와 관련된 부분에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에서 그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조금은 꺾일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보니 주가는 강하게 위로 지금 상승은 안 하고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가격 접근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보다는 좀 아래에서 매수에 대한 것도 좀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대응하는 그러한 전략의 접근이 맞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삼성 SDI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가격 접근이 가능한 선 56만 7천 원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8월의 첫 거래일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파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수급에 많은 분들이 궁금함을 가지고 계실 텐데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매수, 수급이 유입되는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짚어주신다고요? 네, 수급은 후행성이 있지만 그래도 업종의 방향성 같은 경우를 파악하기에는 좀 용이합니다. 전일의 수급을 볼 필요도 있겠지만은 한 일주일 단위 정도의 수급을 통해서 지금 시장에 흘러가는 자금의 중심이 종목을 보기보다는 어떤 업종 쪽으로 흘러가는지 우선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안에서 바라보고 있던 종목 같은 경우가 수급이 나아진다고 하면은 매도보다는 매수 대응성으로 초점을 맞춰서 접근을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업종은 수급 강세가 나타나는 게 2차 전지 소재, 즉 양극재 쪽 같은 경우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조선, 자동차 부품 업종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조선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3분기에 흑자 전환 가능성 이러한 측면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유가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좀 적어지면서 나온 주가의 반등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유가가 또 4%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어제 종가는 13만 5천 원 정도였는데 13만 원대 초반까지 조정이 나오면 이제는 매수 대응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동차 부품 업종 같은 경우 중에서 이게 작은 종목 쪽으로 수급이 퍼진 게 아니라 현대모비스가 대표적으로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업종별 특징 안에서 살펴보면 자동차 부품 업종을 보면 상대적으로 싼 구간에 있고 실적이 바닥권의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특징이 나타났었고요. 2차 전지 소재는 3분기, 4분기 이어서 실적이 좋아지는 점에 주가의 반영. 조선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해서 이제 턴어라운드 나타나는 그 관점에 따라서 시총상위주 위주로 그 업종이 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수급 안에서 주가가 무조건 오른쪽에 접근을 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의 수급 그리고 새로운 모멘텀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접근이 필요하겠고요. 종목을 연결해서 주가가 덜 오른, 상대적으로 덜 오른 그러한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급적으로 볼만한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종목은 한전기술입니다. 원전주와 관련해서는 방송을 통해서도 맨 처음 방송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좀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원전주 같은 경우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에 대해서 지금 이 원전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게 아닌가, 또는 이 원전에 대해서 소형 모듈 원전으로 가면은 기존의 원전보다 방사능 물질을 많이 내놓으니까 이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의 걱정은 원전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주가의 측면을 살펴볼 때는 그런 점보다는 일단 미국의 정책, 글로벌의 정책이 새로운 에너지원 또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나라로 돌아와 본다고 하면은 원전에 대한 기술은 글로벌의 최고 수준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건 이제 원전 수출 부분입니다. 최근에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은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한전이 지금 재무적으로 조금 불안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9월에 블록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현재 국면에서 접근은 약간 짧게 수익률을 확보하는 구간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9월에 블록딜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적극적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가격적으로는 65,800원대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가격 같은 경우에서 접근을 하되 9월 이전에는 매도를 하는 걸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9월에 블록딜 그 부분이 분명히 돌기 때문에 그때는 수급에 대한 부담 없이 아주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된다고 강조를 드리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한전기술까지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홍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전 전략 저희 모두 세워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매매 시그널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